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문각 에듀에서 제공하는 2014 전산회계 2급. 자,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회계 1장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이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총 6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수준에 준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풀입니다. 다음 중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가가 있고요. 비용. 가에다가 비용을 더하면 기말부채에다가 난가요? 나죠? 수익이다.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객관식이고 사지선다형이라도 여러분들이 유추해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재무상태표 등식과 손익계산서 등식을 합쳐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 등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산은 부채, 그렇죠? 플러스 자본. 등호 바꾸지 말고 외워라라고 했어요. 자, 손익계산서 등식은요.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수익이다. 등호로 맞췄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등호 있으니까. 등식이에요. 일단 등식인 건 알겠어요. 비용 플러스 수익.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순이익이 이 순이익을요. 좀 바꿔볼까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산출이 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자본이 올라가요. 그렇죠? 자본이 증가합니다. 이 순이익은 얼마만큼 증가해요? 순이익만큼 증가하잖아요. 기말 자본에서 원래 있었던 기초의 자본을 빼요. 예를 들어 기초가 자본이 500이었는데 이익이 50이 났어요. 그럼 이게 자본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550이에요. 기말의 자본은. 이거는 기말의 자본이고요. 이거는 기초의 자본이에요. 기말에서 기초를 빼면 내가 알고자 하는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이 순이익을 이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 순이익을 자산에다가 비용 더하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것은, 이것은 노란색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다. 그러면 풀어볼까요? 여기는 자산이겠죠? 자산이에요. 여기는 자본일 거예요. 그렇죠? 기말 자산은 기말의 자산에다가 비용을 더하면 기말 부채의 기초 자본 플러스 수익이다. 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정답에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아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연습 문제를 익히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어서 나옵니다. 조금씩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들 수준에. 자, 31페이지 2번입니다. 연습 문제. 이거는 좀 이제 괜찮아요. 평이한 문제예요. 회계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회계기간, 회계연도라고 한다. 맞죠? 2번.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3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 기준이 회계기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전기, 단기, 차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회계기간 하면 이게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 2014년이 단기, 전기, 전년도가 전기, 차기는 15년. 회계기간 기준이라고 하고 이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꼭 1년으로 해야 되냐? 1년 만약에 1월 1일, 12월 31일. 이거를 12월 31일 말 법인이라고 했죠. 6개월씩 해도 돼요, 여러분들. 6월 30일이 1회계기간. 여기가 2회계기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단기, 차기가 되겠네요. 6개월 기준으로 해도 8개월 기준으로 해도 돼요.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데 대부분은 1년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1일, 12월 31일 말 법인을 가장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 은행들은 3월 말 법인이에요. 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있다 법인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세무적으로. 그럼 뭐 실무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2월 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기간이에요. 법인 세금 신고 기간이에요. 이 여담이죠, 이거는. 그러면 3월 말 법인은 3월 말부터 3개월, 6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예요. 다 아시는 부분이고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 기준은 유동성 배열법으로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방법이잖아요. 유동과 비유동. 구분 기준은 이 회사의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유동, 1년 이내면 유동, 1년 이내가 아니면 비유동.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으로 배열해라 라고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순서였죠. 기준이었죠. 자, 그래서 2번 회계기간에 대한 설명 중 아닌 것,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거래를 분계 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으므로 계정 전체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은 일치해야 된다. 이거 딱 나와야 되는데 1번 분계의 원리인가요? 2번 대차 평균의 원리인가요? 3번 거래 요소의 결합? 4번 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은 원인과 결과를 부기하는 거라고 했죠? 회계 처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분계에는요. 차변과 대변이죠. 원인과 결과를 기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분계를 하고 나면. 이거 거래 이중성이고. 지금 문제는 거래를 분계 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대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같으므로 모든 계정에 이렇게 계정들이 있겠죠? 모든 계정의 합계 금액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한다.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렇죠? 차대 평균의 원리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정확하게. 자,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32페이지. 4번. 기업과 관련된 회계를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가장 적절한 분류는 아주 최근에 배우신 거라 바로 아실 수 있겠네요. 자,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두 가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라는 거는. 재무회계가 있고요. 관리회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회계의 대표적인 회계가 원가회계라고 말씀드렸고 재무회계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고요.
뭐 주주, 국세청, 투자자 등등등 은행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의 정보 이용자. 내부의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입니다. 경영자, 사장님 경영하는 사람. 그다음에 임원, 직원을 위한 회계, 관리회계. 자, 그러면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세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되죠. 원가회계는 이 관리회계 안에 들어있는 회계예요. 그 중에. 되셨나요? 자, 4번 문제의 답은 4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 등식에 해당하는 것은 등호 바꾸지 말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바로 나오죠. 자,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의 약어입니다. 등식.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거다. 예를 들어줬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부채는 3억이었는데 나의 순자산은, 자본은 순자산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의 돈은 7억이었다. 등호를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기재한다. 그래서 등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꾸지 말고 외우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손익계산서 등식 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자, 등호를 기준으로 비용에다가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수익이다. 마찬가지로 등호 기준으로 하고, 자, 이 순이익은 문제 1번에서처럼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문제 1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문제 1번에 별표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 순이익은, 자,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기초 자본에다 순이익 더해야지 기말 자본 되니까 이걸 좀 응용하실 수 있는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 등식 다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재무상태표 등식에 해당하는 답은 3번이네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 정답에 설명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각 항목의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등호를 바꾸지 말고 외워줘라.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거래 판료소, 뭐 분계, 일반전표 입력에 다 응용이 됩니다. 자, 32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재무제표의 일부인 주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및 중요한 거래와 회계 사건의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 정책을 표시한다. 맞죠? 자, 내용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2번. 재무제표의 본문에, 자, 재무상태표라면 이 위에 T계정 이게 본문이고 이 밑에 별지로 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변의 차입금에 당구장 표시 1번 돼 있으면 별지에 내려와서 당구장 표시 1번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작성 기준, 중요한 거래,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 정책 같은 것들, 중요한 부분들 다 적어줘야 돼요. 만약에 차입금이라면 뭐죠? 어떤 걸 별지에 주석해줘야 되죠? 어느 은행에서 받았는지, 은행, 기간, 그죠? 이자율, 상환 방법, 중도에 상환했을 때 수수료 같은 거 발생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 차입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재해줘라 라는 게 주석이에요. 주기는요. 주석이 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주기는 차입금 밑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거 잘 안 합니다. 이제 거의 안 써요. 주석이다. 주석이 재무제표다. 자, 2번.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자, 본문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밑에 추가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게 주석 맞죠? 3번. 기업회계 기준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자,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회계 기준을 지금 배우고 있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회계 기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어떤 항목들은 주석을 반드시 해줘라. 이 밑에다가 별지를 반드시 해줘라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회계 기준들이 있어요.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란입니다. 4번.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과 밀접한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 본문에 괄호를 해서 기재한다. 이거는 주기에 대한 설명이고 주기는 재무제표 아닙니다. 자,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여러분 2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회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마지막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에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러 번 같이 풀어보세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실기편에서 일반전표 입력, 일반전표 오류수정, 결산 자료 입력이 있어요. 결산 자료 입력은 지금 이론을 배우시는 중간중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기편을 먼저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세 가지는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면 아마 풀리실 거예요. 요즘은 이거 나이 많으신 분들도 회계를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만큼 어떤 업종이든지 연령과 상관없이 회계는 굉장히 필요한 학문입니다. 참고로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가시려고 직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계속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면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용어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일장이 가장 어려워요. 저희처럼 10년, 20년 일하신 분들이야, 공부하신 분들이야 어렵지 않죠. 이미 깔고 가는 사항이니까 어렵지 않지만 지금 용어가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거의 다 한자어고 이렇기 때문에 용어 설명, 근데 너무 용어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흐름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암기하라고 별표 쳐드린 부분들만 집중해서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 끝나고 연습 문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